네, 매주 목요일 이 두 분과 정치권 흐름을 가감없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계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쟁점 법안 두 가지를 정리한 게 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상정이 됐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저 두 개의 쟁점 법안이 야권 주도로 다 통과가 됐어요.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기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저 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사실 그 필리버스터가 월요일 오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아무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두 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식 명칭에 더 가깝죠. 원청,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사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물론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도 있는 그런 법인데 아무튼 조금 전에 통과를 했고요. 야권 주도로. 그리고 방송 3법 개정안은 아시다시피 방송사들이 매번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르기 때문에 그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물론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견이 있고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 법도 통과가 됐는데 물론 이 두 법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명 그 탄핵소추안 그 부분도 준비한 게 있죠? 세 사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을 장악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요.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 이건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처남의 부실 수사 의혹에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골프장 부정 예약 의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가 저 세 사람에 대한 어떤 탄핵 추진 때문에 거두어 드렸어요. 국민의힘이.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재욱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하겠다라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인 의도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오늘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국회법상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이러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레는 되잖아요. 모레 만약에 열리면 또 되는 거고 72시간 이내에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라서 모레.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 안 열면 모레는 토요일이군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이 안은 이번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 전략 하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두어 드렸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속하게 되면은요. 본회의가 계속 열리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표결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탄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면 다음번 본회의 때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 전략은 시효가 정해져 있는 전략이고요. 가능한 시효는 23일에 본회의가 한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이요? 23일. 24일이요. 23일인데 이날 같은 경우는 하루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 장성철 소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하루만 갖고는 안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는 11월 30, 12월 1일 양일간 본회의가 열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탄핵의 조건에 맞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3주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반대하는지조차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올라왔으니까 싫어 라고 대통령이 거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뭘 노리고 이 3주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YTN 매각 완료입니다. 이 3주 기간 동안 유진그룹으로 YTN을 매각하는 절차, 특히 KDN하고 마사회 등의
이 주식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짐작인데요. 지상파 재허가가 지금 11월, 12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상파 방송 재허가 문제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컨트롤하는 가운데 이번 달 안에 마치기 위해서 뭐 KBS 제2텔레비전에 대한 민영화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는 3주 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이 컨트롤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분석에는 그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MBN 재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30일까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송 제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72시간이 지나서 자동 폐기가 되면 김성애 소장 말대로 어찌됐건 다음번에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탄핵 소추안은 또 발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의 행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그러니까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예. 김진표 국회의장을 가서 압박을 하는 거죠. 내일 본회의 열어달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본회의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야당이 열자라고 해서 의장이 연다라는 것도 국회의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높아 보입니다. 예, 김성애 소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본회의 마치고 나서 민주당이 다시 지금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있어서요. 현재로서는 알긴 어려운데 일단 그런 시도는 있을 건데 안 되면 12월 30일까지 11월 30일? 11월 30일까지 연기될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에 따라서 이 3명,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2명의 검사, 이 3명에 대해서 탄핵안이 그대로 추진이 될지 표결 절차를 밟을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저희 그 김현장 코너 중간에 유의미한 속보가 들어오면 제작진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도 소화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그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달라졌다라는 평가도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시정연설에서 조금 뭔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보도들이 그때 나왔었고. 근데 이건 또 바로 또 전국은 얼어붙고 있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대화, 타협, 협상, 조율 이것은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상대 당에 대해서 저 당은 나쁜 정당이에요. 저 당은 능력 없는 정당이에요. 저 당을 심판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짜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고 어떠한 법률안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 타협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아마 더 싸울 거예요. 예. 하여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해석들을 그렇게 하긴 하니까 그 김포 서울 편입 문제라든가 공매도 금지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일회용품 사용 뭐 허용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을 좀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3대 국정조사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건, 방송장악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거를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고 뭔가 아무튼 오늘 상황도 그렇고 이슈 대 이슈가 좀 맞붙는 그런 국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면 그만이라서 정치적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타격감이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 금지의 경우도 그렇고 김포 서울 편입도 그렇고 이게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여론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이슈는 마이크로하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딱 근접해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 하남이라고 들어보겠는데요. 예. 하남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진입이 굉장히 저항감이 없거든요.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동네 길 건너면 서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울에 편입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럼 이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도 뛰고 있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지금 있는 상태죠. 예.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무조건 편입하자고 하고 민주당 후보가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해도 주민들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은 찬성인 것 같고 민주당은
딱히 모르겠고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서 수도권에서 다만 5석이라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이슈로 5석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마이크로적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뭐 구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서는 소용이 있을 이슈인데 전반적으로 좀 너무 빨리 터뜨린 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좀더 차원에서 총선적으로 다가가서 이슈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질러놓고 보는. 예. 그래서 이게 총선 때까지 이 약발이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시들해질지.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선관 100일 남겨놓고 터뜨리려고 준비했다가 급한 마음에 좀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든가 이걸 먼저 하자. 국토 균형 발전에 맞지 않는 얘기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이슈를 야당이 다 대응해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도 그렇고 이 김포 지하철의 경우도 그렇고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이슈였다고 봅니다. 아, 예. 대응할 방법이 없어도 대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부동산 유권자 눈에는 그렇게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주도권을 좀 뺏긴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링에 들어 예. 싸우면 안 되고 저희가 따로 예. 의제를 설정해서 링을 프레임을 만들어야 전환해야 되는데 된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석-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거예요. 5호선 연장 예타안 뭐 금지, 중지 이런 거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책정당, 대한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슈를 개발할 겁니다. 예.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슈 대 이슈가 붙는 네. 거는 나름 생산적인 면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놀지 않고 대한정당으로서 많은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던지고 싶어 할 거다. 그것이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법안 싸움과 예산안 싸움에 있어서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예. 그런 의미에서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예. 여당에게 반드시 불리한 이슈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땐 이렇게 하자고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특히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예, 예. 토론을 해볼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토론을 거부한 건 좀 몹시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거 다시 뭐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던 문제였고 여야 원내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 충분히 좀 표결을 보류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자신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을 윤석열 정권 되니까 통과시켰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봐야 되겠죠. 곤란한 법안 윤석열 정권 골탕 먹어봐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반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당 집권하고 있을 때 통과를 시켜서 공영방송을 정상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어차피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제2 요구를 대통령께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중요한 법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 거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대 토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권부터 덮어놓고 행사하고 보겠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논의할 수 있었는데 뭐 60일 기간 지났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법안이니까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걸 어떻게 합니까?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잖아요. 본인의 예. 상정 안 하고. 아무튼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명의 그 탄핵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좀 포인트를 좀 두 분께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 그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잡고 보면 되겠구나. 그걸 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 얘기해 보죠. 이뇨한 혁신위가 기존 2호 혁신안을 오늘 당 지도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본인들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당 지도부에 올리고 당 지도부가 그걸 추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죠. 잠깐 볼까요? 2호 혁신안 지난번에 본 겁니다. 물론 예, 의원 성수를 축소하자라든가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런 내용인데 이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통과시킬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데 언론에서 이제 더 많이 논의가 됐던 건 그거죠.
그 이뇨한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던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그리고 당 중진,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하거나 이번 총선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이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에도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위원회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던 거는 국민의힘, 영남, 중진, 지도부, 수도권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쏙 빠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의원정수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은 혁신위에서 특별히 혁신안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개혁 차원에서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김기현 당대표와 윤핵관들이 불편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좀 종합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김기현 대표는 그런데 이런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여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뭔가 내가 결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도 느껴져요. 그런데 마저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흘러간 측면이 있어서 5선 주호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가 지역구인데 서울 갈 일 없다. 예, 대구에 그대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럼 다른 사람들 가령 이른바 윤핵관, 친윤, 그 뭐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디로 출마하는 것이냐? 좀 제가 쫙 그냥 나열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총평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일단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내가 먼저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혁신안 논의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 영남 의원 중에 서울에 올라오거나 험지로 출마할 사람은 전 2명 봅니다. 지금 이미 돼 있는 하태경 의원과 김기현 대표. 아, 그 둘밖에 없다.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혁신회가 그러거나 말거나 수십 대 버스를 동원한 산악회 기사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그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절대 지역구 옮길 생각 없다. 무조건 여기서 출마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인 심지어는 나는 더 이상 윤핵관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까지 끼워 넣지 마라. 라고 하고 있어서 이뇨한 위원장의 이 주장, 특히 혁신과 관련된 주장들은 그냥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된 이후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뭘 하겠냐. 원내대표, 시장, 당대표. 나는 정말 지금 할 거 다 했다. 지금 당장 집에 가더라도 나 하나 아쉬울 거 없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이든 다 하겠다. 라는 것이 김기현 당대표의 공식 워딩이었고요. 예. 그 측근들은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울산에 나가는 거야말로 총선 폭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거 모를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한 결심은 굳혔는데 정말 임팩트 있게 발표 시기.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틸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지역구에 출마할 거야. 부산 사상구죠. 그렇죠. 예. 하지만 윤핵관, 영남, 삼선, 중진 이거에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출마 말씀드리고 압력도 꽤 싶어요. 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 의원들 결심해라라고 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장제원 의원을 제해놓고 다른 중진 의원들에게 결심을 요구한다? 이거는 또 볼멘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희생이 될 수가 없죠. 전 소장님 말씀에 약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시초로 해서 다른 의원들이 도미노처럼 넘어갈 것 같으면 말씀이 됐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시작해도 호응할 의원이 별로 없어 보여서요. 장제원 의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내년 총선의 영남권의 공천에 대한 프로세스가 완전히 깨질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그만두고 뭐 희생하고 선당우사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을 영남 지역에 내려보내서 경선을 붙인다? 현역 의원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기가 힘들다는 네. 분석은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 의중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정치인에게는요. 예. 배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선 승리할래, 총선 승리할래, 총선 승리를 택하는 아무튼 의중은 분들이에요.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야죠. 예, 장석철 소장이 보시기에는 네. 대통령도 그런 모양새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근데 꾸미기도 좋잖아요. 와, 국민의힘은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불출마한데 험지간데 이러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들을 상당히 좀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물론 이건 경향신문 보도라서 뭐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30여 명에 이르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서관, 행정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출마를 준비하는데 영남권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이 12곳, 충청권 5곳 등이다. 그런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가 않다. 왜냐하면 좀 유리한 곳에 주로 이렇게 네. 가려고 한다. 뭐 이건 뭐 맞는 분위기입니까? 그런 어떻게 것 봐야 같아요.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나 아니면 장차관들 같은 경우에 고향을 쭉 따져 보면은 영남과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한 150일 정도 남아 있는 총선을 앞두고 그냥 내려가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당의 배려를 통해서 총선에 공천받고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할 건데 그것이 헝클어지게 되면은요. 일단은 총선에 공천을 받거나 공천받더라도 현역 의원은 출마하고 무소속으로라도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당에 공천받아 출마하고 이러면은요. 국민의힘 내년 총선 완전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조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공천을 받는 게 아무래도 뭐 더 바람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윤핵관들이 안 예. 비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리에 정리는 하겠죠. 다선 의원들 중에서 4, 5선이다 그러면 은퇴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처나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장소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 잠깐만 떠올려봐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하태경 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또 경남 지역에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처리됐지만 구속을 면했던 의원 자리도 사실 비어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한 분 또 부산에 탈당한 분도 계시고 이런 지역구에 이미 다 거론되는 검사나 대통령 측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아 넣는 것을 30석을 다 꽉 채워 넣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되고 또 본인이 수석급 정도 되면 해당 지역에서 현역 의원하고 겨뤄볼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죠.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잠깐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대구 경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에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준비한 게 있죠? 제가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뭐 영남 출마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한 게 결국 정당이 생겨가지고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예고한 그 12월 27일까지 차곡차곡 뭔가 진행돼 가는 그런 모습이고 발언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런 얘기를 했고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신당을 차리게 되면 그 당내에서 만약에 대구 출마나 경북 출마의 요구가 있으면 회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을? 국민의힘에 소속된 그리고 보수우파에 소속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대구 경북에서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대구 경북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본진을 공략함으로써 본인이 뭐 보다 더 큰 정치인, 대권 후보 그리고 이준석 신당으로 통칭되는 제3신당의 붐업을 좀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호남 지역을 석권했던 것처럼 또한 이전에 자민련이 대구 경북 지역을 석권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본인이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의석 얻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대구 출마도 배제할 수 없죠. 노원구랑 대구 출마 중에서 어느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 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쉬울까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노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구의 수성 같은 지역에는요. 무소속 그리고 의미 있는 정치인들을 당선 많이 시켜줬어요. 예.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줬던 지역이거든요. 그러한 분명히 판단과 기준이 다른 대구의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례로 갈지 노원 갈지 아니면 수도권 갈지 대구 갈지 아니면 광주 갈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뭐 내년 2월 달까지 뭐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가능성은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 신당 쪽으로. 그런데 물론 뭐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예. 그렇죠.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 12월 말에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외연을 얼마나 확장할 것이냐. 그래서 내일 금태섭, 김종인 두 사람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당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지난 주말에 내가 이준석을 만났다. 그리고 신당 관련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어디까지 외연 확장이 될 것이냐.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접점이 생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른 비명계는 어떨 것이냐. 예, 제가 정말 비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당 이름을 하나 정해드리면 외로운 늑대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늑대들이 무리를 짓는 경우를 이제 외롭게 혼자 다니는 그런 늑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됐던 모든 인물들이 해당 당에서와의 여러 가지 불화, 그건 본인의 굉장히 주체적인 입장이어서도 그렇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내에서 어울리거나 계파를 만들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똑똑한 분들이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분들 뭐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인물들이 다 모이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한지 손 들어보라면 다 본인 손을 들 거거든요. 이걸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좀 출범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최근에 자꾸 나오는 얘기 중에 국민의힘이 병립형이 아니면 선거제도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민주당 쪽에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 된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가져갈 그 어떤 비중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연동형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에 충격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붙이는 악유의 역할을 하실 것이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김성애 소장님이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고 민주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3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가치관과 명분을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 따르지 않으면 늑대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늑대예요? 외로운 거는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87년 이후에 영남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을 둔 양대 거대 정당이 국면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건전한 세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을 분열시키고 영남과 호남을 가른 건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었던 국민의힘 전두환 같은 자들이 광주 그 국민들 학살하면서부터 갈라진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전부 다 경북고등학교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넘치는 지역사랑, 지역에 몰두해 있는 그런 정신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양당 간의 갈등으로 전 비화시키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호남 지역에서 민정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87년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에 의해서 지역주의가 고착된 부분 그것은 분명히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못됐다.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 정신을 외치셨잖아요. 예. 그것을 따라하는데 그렇게 폄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립니다. 딱히 폄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늑대라고 그렇게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외롭다는 걸 이제 강조한 예.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그 병립형은 뭐고 준연동형은 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조만간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그 제도도 좀 설명해 드리고
왜 쟁점이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인재를 직접 영입하는데 내가 팔을 걷어붙이겠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 그런 요구들이 일각에서 있고 김두관 의원도 그런 취지로 뭔가 희생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영입자가 떨어져 나간 것은 사람 영입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이거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 4년 넘게 된 거라서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당대표가 맡아왔던 거라서 뭐 별로 특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당내에 있는 인사들을 또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작년에 만들었어야죠. 예,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예. 불출마, 어려운 지역 출마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든 혁신의 의제들을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활약이라든지 예.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 말고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 뭐 당대표가 됐든 비명계가 됐든 친명계가 됐든 어느 쪽도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내년 선거를 치를까 이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내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의 일침은 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이 당대표, 당지도부 포함해서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단을 해야만 그 스케일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선에서 예. 정권 재탈환이잖아요.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총선 일당입니다. 그 총선 일당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결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당대표, 지도자에게 주어진 몫이고 지금 하고 있는 판단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을 그럼 거라고 김성애 봅니다. 소장이 보시기에는 인천 계양에 그대로 출마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을 이재명 대표가 하긴 할 거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뭐 어떻게 좀 이재명 대표의 향후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습니까? 큰 정치를 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에 좀 안정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마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지원하고 지원 유세 다니는데 힘을 더 쏟겠다. 그런 명분을 갖고 그냥 험지 출마는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김성애 소장님이 예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면은 영남 지역주를 타파하기 위해서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기득권을 깨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다 더 큰 통큰 정치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두 분에게 이제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듣고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이걸 듣고 비명계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을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가서 신당을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명확히 돼 있지 뭐 비전이나 정책이나 뭐 노선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들과 같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최근 그동안에 갈라치기 정치를 계속 좀 해왔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정치의 갈 길과는 좀 맞지는 않는 거죠.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물음에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저 말만 한 건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은 뭐 질식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으로서 그 당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나도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한 거를 들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언제까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조응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응천 의원을 좀 중심으로 풀어보면 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신당 세력 뭐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지만 예. 지금 격전지로 대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벌써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구에서 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예. 민주당이 그 대구 경북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조건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전장이 거기인데 총선이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로 펼쳐지게 되면 거기에 민주당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의원이 또 마침 대구 출신이고요. 뭐 조응천 의원이 대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조응천 의원
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대구 경북에서 무슨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나 영남 지역에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민주당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예. 이쪽은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비명계 탓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예. 인물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명과는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예, 되는 그럼 그 일이죠. 비명계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금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정말로 여차하면 탈당하겠다라는 뉘앙스도 비치기 저는 때문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과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결부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따로 보고요. 떼서 봐야 된다. 그럼요. 뭐 나름의 비명계도 안에서 그룹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들이 이 당을 깨고 나가서 따로 선거에 출마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민주당의 비명계가 흔들린다. 이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관측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명계 저의 쪽은? 분석은 이상민 의원과 비명계 의원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 예, 두 시각이 엇갈리네요. 네, 예. 비명계 의원들은 1월 이전에 다수가 나와서 제3신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통칭되는 제3신당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 가지 부를 거예요. 그냥 기획 단계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정치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요. 아, 명분상 야, 내가 2월 달이나 1월 달에 공천을 못 받아서 내가 당을 나오게 되면 에이,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갔지.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패거리 정치의 환멸을 느껴. 나는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을 만들고 싶어 해서 1월 전에 나오는 분이 있을 거고 공천 과정 중에 공천 못 받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양당의 기득권 세력을 좀 중간에서 대화시키고 타협시키는 제3신당이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소장님의 어떤 엇갈린 관점들도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고 그것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의미한 정보값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소장의 김현장, 사사건건 김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